제가 부비게이터가 멱살 잡고 끌고 가는 부동산 경매 무료 특강 2회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강의에 앞서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좀 드리며 어제도 얘기 드렸습니다. 제 강의로 인해 딱 한 사람의 인생만 바뀔 수 있다면 그분이 감명 깊게 제 강의를 듣고 인생에 조그마한 변화가 있다고 하면 제 강의가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오늘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의 시간을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회차고요. 제가 멱살 잡고 끌고 가는 부동산 경매 무료 특강, 그러니까 차를 받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회차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자, 목차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며 어제 이제 1회차를 했는데 아쉽게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걸 다 훑어볼 수는 없고요. 대략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내가 투자했다면 지금도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지금도 늦은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5년 전에 내가 투자했다면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로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경매 물건 분석 방법.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 경매 물건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경매 정보지, 경매 물건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짚어볼 거고, 그다음에 어제 얘기 드린 대로 그럼 이 경매 정보지에서 이 경매 물건이 마음에 들었어. 근데 이거를 그냥 덜컥 받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물건을 패스를 해야 되는 건지. 어, 이게 그냥 일반 부동산이 아니다 보니까 위험 요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들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권리 분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5강은 이제 시세를 조사하는 방법까지 해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Q&A를 간단하게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제 소개는 어제 좀 드리긴 했는데 부동산 투자를 한 8년 차 정도 하고 있고 경매 투자도 40건 정도 이상을 했고요. 우리 수강생들 것까지 포함하며 100건 이상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지금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공장, 그다음에 꼬마 빌딩, 고급 빌라 투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1강 1회차 간단 복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자, 준비되셨나요, 여러분들? 네, 채팅창에 한번 쳐주세요. 준비되신 분들. 도윤님, 루시님, 재원님, 전세로이님, 희수님, 윤기님, 슈님, 킴님, 영주님, 은빈님. 좋아요. 잘 따라오고 계신 부린이 청년님, 경민이님.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차를 못 들으신 분이 있다고 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영은님까지. 자, 빠르게 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죠. 현 시점 부동산 시황 기사를 통해 알아본다. 네. 자, 어제 뭐였죠? 시황이 뭐였죠, 여러분들? 시황. 자, 복습합니다. 빠르게 복습할게요, 여러분들. 채팅창에 빠르게 대답해 주십시오. 시황이 뭐였죠? 시장 상황. 그럼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떤지를 보겠다. 라고 해서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봤었죠. 기사를 통해 봤더니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봤더니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자, 근데 5월 13일 대비 5월 20일 기준, 저번 주죠. 저번 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상승폭이 좀 더 늘어났다. 상승되고 있는 지역과 그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계속해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었어요. 몇 달간. 자, 근데 그 하락세를 보여줬던 지방이 0.04 마이너스에서 0.00 보합 상태로 왔다. 보합이 뭐였죠? 보합. 떨어지지도 오르지도 않는 상태. 근데 어쨌든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게 0으로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난주 대비는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하락을 그냥 이제 끊어냈다. 이 상태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시장 상황이 조금씩 바뀌려고 하는 조짐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보여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국 그 부동산 매매 가격 지수가 마이너스 0.02에서 0.01로 올라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이게 평균 값이잖아요. 실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몇 천만 원, 억 단위로 오른 데들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잘 아셔야 돼요. 어. 그러니까 상승으로 전환되는 데 있었을 때 뭐 5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고요. 몇 천만 원, 억 단위로도 순식간에 한 달, 두 달 사이에 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게 부동산입니다. 어. 떨어질 때는 무섭게도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 여전히 떨어지는 지역들은 많이 있습니다. 세종, 뭐 광주, 부산, 대구, 제주도 이런 데들은 아직 마이너스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외에 충북, 강원, 뭐 전북, 충남 이런 데들은 조금씩 오를 오르고 있는 상승으로 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지역은 오르지 않았는데요. 지금 아파트 가격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다. 내가 부동산을 잘 모르면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현장에 가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속 귀 기울여야 된다. 임장을 많이 가야 된다. 아까 전에도 제가 단톡방에도 올려드렸지만 오늘 그 임장을 간단하게 낮에 우리 수강생들하고 다녀왔는데 다릅니다, 여러분들. 한 달, 두 달 전하고 가격 오른 폭이 10% 이상 호가가 오른 데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부동산 경매를 했냐 했을 때 요게 물가 상승률이었어요. 2.5%, 5.1%, 3.4%. 물가가 오른다라는 말은 뭐였죠?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 거였어요. 화폐의 가치가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계속해서. 화폐 가치 올라간다 했어요? 떨어진다 했어요? 물가 상승이 저렇게 되면은 떨어진다고 했죠, 회원님. 좋아요, 루시님.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으로 벌어들이는 수입 외에 다른 수입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투자, 사업소득, 여기 꼭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몇 억짜리 하는 집이 몇 천만 원 오르는 게 우리가 연봉 인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오른다고 했기 때문에 집은 집으로 사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이 있어야 집을 다른 집을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갈아타기라고 하죠. 그런 것도 내가 자산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된다? 다른 사람들한테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그 종잣돈 선에서 그리고 내가 감당 가능한 이자 선에서 부동산을 한 채 대퇴 두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자본주의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의 장점이 평생 활용할 수 있다. 나이가 들어도 내가 두 발만 걸어 다닐 수 있으면 70대, 80대가 돼서도 걸어 쓸 수가 있다. 1년에 한 건만 몇 천만 원 수익을 내도 굶어 죽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대출이 무주택자 기준으로 많이 나오면 9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매매보다 10% 정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평균적으로 한 85% 정도 나오고 있어요. 무주택자 기준. 프리랜서 상관없이 대출 금액이 크지 않으면 85%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이번 달에 그 낙찰받은 우리 수강생분들 기준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 하락장에 돈이 더 된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고, 부동산 경매 뭐였나요? 부동산 경매라는 거는 세 가지 주체가 있었죠. 채권자, 채무자, 법원. 채권자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채무자는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 법원이 이 둘의 채권 채무 관계를 어, 마무리 지어주는 거죠. 부동산 경매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기억나시죠, 다들? 채무자가 채권자의 돈을 갚지 않아서 채권자가 법원에 내 돈 받아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 이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아파트를 압류하고 그게 경매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직접 입찰 안 해도 된다고 했죠. 대리 입찰 사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차를 못 쓴다 또는 지방이다 또는 내가 지방에 사는데 수도권에 투자하고 싶어. 어. 그래도 어떻게 하면 된다? 연차 못 써도 112호나 바토너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대리 입찰이 가능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부동산 경매 그 물건 순서는 경매 물건 검색, 그다음에 권리 분석, 시세 조사, 입찰가, 낙찰 요 구조로 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거는 물건 검색이랑 권리 분석, 시세 조사까지 다룰 겁니다.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매 진행 절차는 뭐 요렇게 있었죠. 자, 여러분들 잔금 납부를 잔금 납부를 낙찰받고 약 몇 주라고 했죠, 제가? 복수 한번 해볼까요?
상금 납부 낙찰받고 약 몇 주였죠, 여러분들? 자, 어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요? 몇 주 정도였죠, 여러분들? 벌써 다 까먹으신 거 아니죠? 오, 좋아요. 도롱님, 도윤님, 재원님 한 달, 한 달 반, 그쵸? 4주에서 5주 정도 된다고 했죠?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는 우리 어제 경매 용어였었는데 한 개만 해볼까요? 자, 유찰이 뭐였죠? 유찰? 여러분들 유찰? 유찰? 유찰이라는 단어. 오, 도롱님, 도윤님, 아주 똑똑해요. 은비님, 묵묵님, 뭐 다들 아주 똑똑합니다. 좋아요. 자, 그럼 최저 매각 가격이 뭐였을까요? 최저 매각 가격. 요것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최저 매각 가격. 도윤님, 입찰 보증금 뭘까요? 입찰 보증금은 우리가 최저 매각 가격의 10%가 있으면은 여기 경매에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을 얘기를 했었고, 그쵸? 좋아요. 재원님, 도롱님, 남정님, 정답입니다. 지금 이 경매 물건의 시작가라고 보면 됩니다. 이 회차의 시작가. 그러니까 이 금액 이상 써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어제 다들 졸지 않고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내용을 전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내용을 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억나시죠? 자, 처음 오신 분들도 간단하게 요런 내용이 진행됐다. 요 흐름만 지금 머리에 놓고 2주차, 오늘 2회차부터 열심히 또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예, 잘 따라오시네요. 그래도 대답도 잘 하시고 좋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자, 어제처럼 또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케이. 1주차 우리가 좀 열심히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고 경매 용어가 이런 게 있고 왜 경매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물건을 본격적으로 경매 물건을 보기 전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두렵거든요. 보다 보니까. 그래, 내가 경매나 부동산 공부를 하면 되는 건데 좀 늦은 거 아니야? 라고 항상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늦은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항상 나왔었다. 제가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도 그랬었고요. 투자를 시작하고 1년 뒤에도 그랬고, 그 2년 뒤에도, 지금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요. 어, 매번 이 질문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두려워서 그래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그럼 이 질문을 하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 당연한 거에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두려워만 하고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거든요. 두려움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모르는 건 어떻게 하면 된다? 공부하면 돼요. 그럼 지금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늦은 건지, 어, 늦지 않은 건지, 지금 해도 되는 건지, 그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같이 이제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예시를 서울로 가져다 보겠습니다. 예. 자, 요게 현실감이 없겠지만, 여러분들 유재석 씨, 우리 그 대한민국 최고의 어, MC이자 뭐 예능인이라고 할까요? 유재석 씨가 이제 살고 있는 압구정 현대, 물론 평수로 이거보다 큰 평수로 살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으로는 가장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아파트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5년 전에 이걸 샀다라면, 얼마나 과연 올랐을까? 를 한번 보면, 2019년 4월에 20억이었습니다. 20억. 33평짜리가. 5년 동안 지금 얼마 올랐죠? 24년 뭐 4월, 5월 기준으로 여러분들 지금 얼마 정도 올랐나요? 5년 동안 대략 14억 5천. 좀 현실감이 안 온다, 그쵸? 14억 5천이 5년 동안 오른다는 것은 그 1년에 한 3억씩 올랐다는 얘기인데 현실감은 오진 않습니다. 그럼 요거를 투자했다고 했을 때 당시에 전세가 한 5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월세가 5천에 200. 예. 진짜 많이 오르긴 했죠. 5년 사이에. 저렇게만 얘기하면은 그렇게 막 비싸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맞죠? 왜냐면 예, 5억 5천이면 맞죠? 비싸진 않죠, 전세금으로. 그래서 실투자금, 만약 이거를 월세 세팅을 했다. 이걸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월세 세팅을 했다 했을 때는 실투자금이 10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음. 대출을 약 한 50% 받았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대략. 예. 그래서 10억을 투자했으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140%. 사실 수익률이 이 정도 훌륭한 거지만 또 막 우리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걸로 또 기준 잡으면은 엄청 크다라고 할 수는 없는 수익률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15억 가까이 올랐다. 당시에 5년 뒤에 이걸 월세 세팅해서 10억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면 한 140%, 150% 가까운 수익률을 낼 수 있었다. 뭐 요 얘기를 그냥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감이 잘 안 와도 그냥 한번 보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이런 아파트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어. 맨날 1억짜리, 2억짜리만 본다고 해서 내가 나중에 10억짜리, 20억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런 아파트들을 보면서 이런 아파트들은 얼마나 오르고 매매 가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는 것도 여러분들 부동산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평생 강남, 뭐 서초 이런 데 살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리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내가 투자를 할지 요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 또한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2019년 5월에 22억 하던 게 지금 기준으로 35억 7천. 요거 조금 덜 올랐네요. 13억 7천 정도 올랐습니다. 요것 또한 뭐 당시 전세가 5억 6천 다 비슷해요. 월세가 5천에 180. 월세 세팅을 했다면 12억 투자를 해서 120% 정도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물건이었다. 그래서 뭐 대충 10억씩 넘게 올랐다 이겁니다. 좋은 데들은. 자,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와봅시다. 자, 여기 어딥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곳. 어딘가요? 제가 지금 어디를 가져왔죠? 봉천동. 그쵸? 우리 그 신림이나 뭐 이런 데 서울대 입구 요런 데 우리 이제 사회 초년생들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이 되게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가 원룸이나 빌라 이런 데만 많은 게 아니고 실제 그 주거 하시는 단지들이 꽤 크게 몇천 세대씩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 동네인데 위치가 가성비가 괜찮죠. 관악구 쪽이. 예, 강남이랑 또 가깝고 저기 홍대나 이런 쪽 여의도 이쪽으로 가기에도 크게 멀지 않고. 예, 그래서 직장이 거긴데 강남으로 가긴 좀 비싸고 그런 분들이 차선책으로 많이 오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요거는 얼마 정도 올랐죠? 5년 동안 여러분들 확실히 다르죠? 같은 33평인데 같은 33평인데 확실히 다릅니다. 대신에 요 물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기준으로 넘어가면은 시도해볼 만 했었다라는 겁니다. 어. 당시에 전세가 4억 정도 했어요. 그러면 전세해서 갭 투자를 했다고 했을 때는 실투자금이 1억 8,500 정도 들어갔었다. 뭐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못할 돈은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를 한두 번 돌려보신 분들이 이 정도 차익을 얻어서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던 물건이기도 합니다. 뭐 그래도 한 시간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 또한 1억 8,500 투자해서 16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이죠. 예. 그래도 엄청 올랐죠. 예. 그러니까 3억이라는 돈이 여러분들 맞죠? 3억이라는 돈을 그냥 지금 단순히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모으려고 하면 얼마 정도 걸릴까요? 각자. 여러분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3억이라는 돈을 내가 온리 근로소득만으로 모으려면 얼마 정도 걸릴까요? 각자 한번 연봉에 생각해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회원님 10년, 은빈님 10년. 10년이면 진짜 잘 모은 겁니다. 10년이면 3억, 잘 모은 거죠. 직장인이. 그쵸? 전세로인님 15년. 그쵸? 그 정도 가야 모을까 말까. 모을 등 말등 하죠. 근데 아파트 투자로는 그 시간을 2분의 1, 3분의 1로 단축시켜 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산을 하나만 들고 있어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몇 년, 10년, 15년 아낀 시간을 5년 막 이렇게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산을 들고 있었다면. 음. 테니님 100씩 24년. 그렇죠. 액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 늘어날 거고.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는 분들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음. 자, 그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러면 더 낮춰봅시다. 더 현실적으로 가봅시다. 자, 오케이. 상대동까지 왔습니다. 노원구 24평. 요게 2019년 4월에 4억 3천. 얼마 올랐죠, 여러분들? 5년 동안? 5억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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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 3
1억 7천. 1억 7천. 이 앞에 거에 비하면 이제 계속 점점 줄어들었죠. 자, 근데 이런 것도 좀 해볼 만했다. 어. 월세 세팅을 했다면 대출을 뭐 70%, 80% 받고 나면 월세 세팅을 했다? 그럼 사실 1억도 안 들어갑니다. 80% 대출 받으면 실제 투자금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7천만 원? 이 정도로도 가능한데 제가 보수 적으로 1억이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억 정도를 투자했어도 수익률은 다 더 좋아요. 근데 아이러니하죠, 여러분들. 수익률은 더 좋습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장점이죠. 물론 레버리지 무리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적당한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수익률로는 괜찮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당장 강남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금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아마 없을 거란 말이죠. 어. 근데 그러면 실망하고 나는 부동산 투자 못해. 손 놓으면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금 현재 종잣돈에 맞춰서 어디가 과연 최상의 투자일까? 그러면 저 정도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일반 매매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지금 경매를 배우는 거잖아요. 부동산 경매로 그거 투자하면 됩니다. 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지방에 투자하는 우리 수강생들 수익률이 제가 투자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률보다 더 높아요. 지금 요거랑 비슷하다 보면 돼요. 예. 투자금을 아예 하나도 안 들이고 투자하는 수강생들도 있고요. 근데 차익이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하다 보면 억 단위의 종잣돈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당연히 와닿지 않겠죠. 근데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 어렴풋이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어. 지금 단순히 내가 지금 모아둔 돈이 5천만 원 미만이야. 이런 분들은 지금 이거 와닿지도 않아요. 그쵸?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럼 가장 최선의 투자해야 될 지역은 어디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까? 그거는 내일 제가 얘기 드릴 겁니다. 어. 자, 그러면은 내가 5천만 원 미만이다. 1억 미만이다. 그럼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지역은 어떤 곳일까? 그것은 제가 내일 마지막 시간에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요것 또한 수익률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적으면 리스크를 조금 더 지게 되겠지만 수익률은 더 괜찮다. 요거를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만 투자하면 돈 버나? 그건 또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아파트 투자한 적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돈은 지방에 투자한 걸로 다 벌었어요. 음.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희망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어, 내가 서울에 투자할 돈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 작은 데부터 눈덩이를 굴려서 서울로 오면 돼요. 어, 저는 지금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처음이라고 하면 내 투자금이 적다 하시는 분들이 어, 지방에서 그 눈덩이를 굴려와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기점으로 하면 5년 동안 얼마가 올랐죠, 이것도? 한 5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해운대구에 있는 아파트예요. 작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 또한 어때요? 수익률이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여러분들. 200% 정도 되죠. 전세를 놨을 때 어, 기준으로 수익률이 오히려 더 높아진 상태랑 요거를 여러분들 계속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강서구, 부산에도 강서구가 있습니다. 신도시, 부산에 신도시가 있는데 이쪽에 어떻게 되나요? 5년 동안 얼마 올랐죠, 지금? 2억 6천 정도 올랐죠. 야, 근데 4억짜리를 내가 어떻게 사? 하지만 이것 또한 실투자금이 당시 전세가 2억 4천입니다. 전세 근데 전세를 놓지 않고 월세를 놓으면 투자금이 더 줄어들어서 제가 월세로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월세를 놨을 때 실투자금이 1억 1천 그러면은 수익률이 300% 정도입니다. 어,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투자금이 없어서 난 부동산 투자를 못할 줄 알았는데 지방으로 눈을 돌려보니 생각보다 괜찮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물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멀쩡한 것들이. 이게 연식이 5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19년에 입주한 물건, 18년인가 19년에 입주한 물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1억 천이 당장 없다고 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예. 그럼 그거보다 안 좋은 거를 경매로 더 싸게 사든지 그 방법은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알려드리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도 늦은 거 아닌가요? 했을 때 5년 전에도 그랬고 3년 전에도 그렇고 1년 전에도 그렇고 계속 그래요. 작년 초에 제가 작년 초에 그렇게 싸다고 경매로 낙찰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아무도 관심을 잘 안 가지셨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아파트 가격이 또 오르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이제서야 경매장에 오늘도 가보면은 사람이 이제 점점 미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 드렸지만 특히 부동산 경매라는 것은 아직 가격 회복이 되지 않고 관심을 덜 가진 데 가서 훨씬 더 싸게 낙찰받아서 미리 기다리는 게 그런 분들한테 나중에 팔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어느 투자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뭐 제가 막 거창하게 지금 얘기하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것 같아요. 아, 네, 회원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러면은 자, 오케이. 갭 투자든 뭐든 부동산 자산을 내가 하나 취득해야 되는 건 알겠어. 그래서 내 근로소득으로는 집값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인지를 했어. 자, 그러면은 제가 얘기 드렸죠. 그 중에서도 일반 매매가 아닌 부동산 경매로 왜 사는지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대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는데 굳이 부동산에 가서 사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는. 음. 아니 몇 천만 원씩 싸게 더 살 수 있는데 굳이 왜 이 좋은 방법을 놔두고 일반 매매로 가지?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 경매 물건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 부동산 경매 물건 분석 방법입니다. 경매 정보지라고 되어 있는데 경매 정보지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경매 정보지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모르는가요, 회원님? 경매 정보지라는 건 뭐냐면 그냥 경매 물건이 아파트 경매 물건이 정보가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 경매 정보지라고 합니다. 맞아요. 네, 심플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 가면 나눠주는 경매 그것도 경매 정보지도 맞아요. 네. 그냥 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지금 그걸 보면서 경매 물건을 우리는 분석할 거예요. 이 경매 물건이 주소가 어디고 몇 세대고 어, 낙찰 받아도 되는 게 맞는지 시세는 대략 얼마 정도 하는지 그걸 이제 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쓰고 있는 탱크옥션이라는 사이트고요. 여기 이제 유료 사이트인데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1년에 10만 원 정도. 5명에서 나눴으면. 저는 수강생들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1년에 10만 원, 한 달에 만 원도 안 되는 걸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무료도 있긴 한데 무료를 쓰지 않고 유료를 쓰는 이유는 유료가 시간을 훨씬 더 단축을 해주기 때문에 무료를 쓸 생각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한 달에 만 원 정도 내고 뭐 넷플릭스나 이런 것도 요새 다 만 원 하잖아요. 그거 여기 쓴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몇 천만 원 버는 투자를 할 건데 만 원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조금 힘듭니다. 여러분들. 예. 수익이 훨씬 크다면은 비용 나가는 거는 크게 막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부터가 여러분들이 투자를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경매 검색 탭에서 자, 마우스 커서를 경매 검색에 얹어주면 여기 짜르르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종합 검색 탭을 눌러주면 됩니다. 종합 검색 탭을 누르면 주소 선택이 있어요. 그러면 이 경매 물건을 우리가 볼 주소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원래 부산 사람이라서 부산 물건 한번 볼게요. 그러면 부산에 클릭해주고 물건 종류 있죠. 이거는 부동산 물건 종류를 정하는 거예요. 경매 물건이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보면은 주거용 돼 있는 곳에 아파트, 주택, 다세대, 오피스텔, 기숙사, 상가, 뭐 근린생활시설, 상가, 숙박시설, 목욕탕, 노유자, 종교, 공장, 묘지 엄청 많죠. 과수원, 주차장, 공원 여러분들 엄청 많죠. 경매로 돈 벌 수 있는 부동산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이거 하나만 제대로 배워놓으면 이거 있는 거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는 거 나중에 쉽거든요.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주차장으로 돈 버는 사람 있고 도로로 돈 버는 사람 있고 전답으로 돈 버는 사람 있고 창고로 돈 버는 사람 있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그 이상으로
보물 창고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경매에는. 근데 뭐다? 일단 처음에는 아파트부터 하자라는 겁니다. 왜? 아파트가 제일 쉽고 수익 내거나 실수할 위험이 제일 적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일단 저는 아파트를 추천 먼저 하는 편입니다. 어, 초보자분들이 괜히 어설프게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뭐 지분 경매 이런 거 하다가 돈 잃는 걸 제가 되게 많이 봤습니다. 당연히 잘하면 모든 게 좋죠. 그러면 비트코인 하라고 하겠죠. 수익률 제일 좋을 텐데. 그렇죠? 근데 부동산에 우리가 온 관심을 가진 이유도 다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리스크도 적당히 해지를 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아파트를 클릭해주면 돼요. 아파트 클릭해주고 진행 상태는 말 그대로 경매가 진행되는 것. 그래서 내려와서 검색 누르면 부산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오, 좋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경매 정보지, 이거를. 경매 정보가 이제 쫙 나와 있잖아요. 여기 경매 정보지입니다. 이거 보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자, 순서대로 알려드릴 건데 잘 따라오세요. 자, 준비됐어요,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이거 순서대로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경매 정보를 딱 쳤어요. 그러면은 뭐부터 하면 된다? 요게 이제 사건 번호입니다. 사건 번호. 어, 요거 사건 번호라고 해요. 사건 번호는 뭐냐? 저 2022 타경 있죠? 2022. 이거를 뭘 뜻하냐면 이 경매를 접수한 연도를 뜻합니다. 음. 그러면 이 채권자가 이 웰스 자산관리 대부라는 곳이 채권자인데 이 사람이 경매를 신청한 한 거겠죠. 이 사람이 이 사람 소유자 이땡땡 씨한테 돈 받기 위해서 2022년에 이 아파트를 경매로 넣은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리고 차경이라는 것은 경매 물건에 그냥 들어가는 그냥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경매 물건 사건 접수된 거는 차경이라는 걸로 법원에서 이 언어를 쓴다, 이 단어를 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3089 요거는 뭐다? 그냥 이 경매 물건의 식별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식별 번호. 이 경매 물건을 분류하기 위한 식별 번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여러분들 사건 번호라고 부른다. 그럼 처음 볼 때는 사건 번호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걸 왜 보냐? 실제 입찰할 때 요거를 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파악해두면 됩니다. 2022 타경 3089구나. 요거에 따라왔죠? 자, 첫 번째 요거예요. 자, 두 번째, 그 다음 뭘 본다? 주소를 봐주는 거예요. 주소. 뭐예요? 동래구 안락동, 동래 화목타운, 백이동 505. 부산 동래구 안락동이라는 동네에 있고 아파트 이름이 동래 화목타운이고 이게 몇 동 몇 호예요? 백이동 505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이거 입찰을 하거나 시세 조사하려면 몇 동 몇 호인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어느 동이고 어느 아파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파악을 해두자. 자, 두 번째 주소 확인됐죠? 자, 세 번째 뭐냐면 건물 면적 요걸 파악해야 돼요. 자, 이 건물 면적을 다른 말로 하면 전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전용 면적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실제 아파트 내에서 사용하는 공간을 뜻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실제 아파트 내에 사용하는 공간이 어디가 있어요? 아파트 내에서. 우리 집에서. 자, 거실, 뭐 주방, 화장실, 베란다, 그쵸? 안방, 작은 방, 뭐, 그쵸? 그걸 전용 면적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34평, 40평, 24평, 18평 이거는 어떻게 표시가 된 거냐면 공급 면적으로 표시가 된 거예요. 자, 자,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공급 면적은 뭐냐면 전용 면적 플러스 공용 면적을 더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전용 면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44평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이 44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그쵸, 작죠? 그럼 원래 실제 평수는 이거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거 계산하기 쉽게 얘기 드릴게요. 자, 전용 면적은 공급 면적의 대략 70에서 80% 정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거 대략 75% 적용하면 이거 원래 실제 평수가 한 50평 초반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대략. 요거까지 따라왔나요, 혹시? 자, 요거까지 따라왔어요. 오, 좋습니다. 도윤님, 루시님, 좋아요. 재원님.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빨리 드리면, 자, 여기에 전용 면적에 84제곱이라고 나오면 34평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59제곱은 24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더 빠를 거예요. 근데 요거는 평수가 커서 이렇게 바로 안 돼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84, 59가 나온다? 그럼 그냥 계산할 필요도 없이 34평, 24평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요거는 평수가 커서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공급 면적이 7, 80% 정도 되니까 75% 적용하면 한 50평 초반, 한 50, 두세 평 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그래서 요 건물 면적까지 확인을 하시고 요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 확인하는 거예요. 음,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 그럼 뭐라고 돼 있죠? 이땡땡시 소유자고 채무자. 돈 빌린 사람도 이땡땡시고 채권자가 대부업체. 요거 확인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번째. 그냥 체크하는 용이에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감정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감정가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감정가는 이 아파트의 객관적인 시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근데 누가 매겼다? 감정평가사라는 전문직의 전문직이 매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감정가를 매기는 분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변리사, 회계사, 뭐 세무사 이런 분처럼 이 아파트의 가격을 객관적으로 매기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매긴 금액이 감정가라고 하거든요. 예.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이거?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이 아파트의 객관적인 시세다. 근데 디테일하게 들으면 시세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이건 지금 다루지 않겠습니다. 일단 빠르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 그리고 최저가. 그럼 6억짜리라고 하는데 지금 최저가가 얼마예요? 최저가가 뭐예요? 최저가. 최저가는 아까 최저 매각 가격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뭐였죠? 그러면 시작가. 오케이. 그렇죠. 회원님 가장 낮은. 은빈님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매 5월 28일 날 이 경매 시작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024년 3월 19일에 최저 매각 가격은 얼마였어요? 최저가. 2024년 3월 19일에 최저 매각 가격. 얼마인가요? 오케이. 루시님, 도윤님. 좋아요. 4억 8천. 회원님, 은빈님. 좋습니다. 맞죠? 그럼 지금은 얼마예요? 3억 720만 원이랍니다. 거의 지금 얼마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절반 정도. 그쵸? 좀 탐나죠? 6억짜리가 뭐 위치가 아무리 안 좋아도 3억대까지 떨어지면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자, 자, 그것까지 일단 봤습니다. 자, 그리고 보증금. 보증금이 뭐예요? 아까 그 입찰 보증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매에 입찰하기 위해 최소한의 이 정도 금액은 너가 있어야 참여가 가능해. 요거예요. 이 보증금이 이 최저가의 10%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증금 얼마 필요하죠? 지금 그러면 300 교수님 3천 정확하게 72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확실하게 해둘게요. 이 보증금보다 금액이 작으면 안 돼요. 무조건 이 이상이어야 돼요. 1원이라도 작으면 무효예요. 정확하게 그럼 얘기해야겠죠? 3,072만 원이다.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보증금. 아시겠죠? 그럼 요거까지 확인했어. 감정가, 최저가, 보증금. 그리고 확인 한번 할게. 매각 기일. 매각 기일이 뭐죠? 매각 기일은 뭐예요? 입찰하는 날이죠. 경매일. 맞아요. 조롱님, 루시님. 5월 28일. 오늘 며칠이죠? 내일 하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다 본 거예요. 위에까지. 내려와서 뭘 보냐? 임차인 현황을 봅니다. 임차인 현황. 임차인이 있어요, 없어요? 임차인이 있다고 나오나요? 없다고 나오나요? 없죠? 그쵸? 넘어가면 돼요. 어, 임차인 없다. 넘어가. 자, 그리고 봐야 되는 게 이 건물 등기란입니다.
이걸 보고 권리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권리 분석이 제가 뭐라고 했죠? 어제 간단하게 권리 분석. 어, 도윤님, 회원님, 좋습니다.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안 배웠죠? 이거 조금 이따 바로 배울 거거든요. 이거 일단 넘어갈게요. 그걸 보는 게 건물 등기라니. 막 복잡해 보이죠, 지금? 요거를 제가 한 5초 만에 여러분들 할 수 있게끔 조금 뒤에 도와드릴게요. 그럼 내려와요. 그 다음에 보는 게 건물 등기 다음에 단지 정보를 보는 거예요. 단지 정보 뭐라고 돼 있나요? 자, 몇 개의 동이에요. 동이 몇 개나 있어요, 이거. 이 정보 단지 이 아파트의 정보를 보는 거예요. 6개. 세대수 몇 개죠? 세대수 793. 몇 년생이죠? 몇 년 정도 됐나요? 90년생이죠? 한 34년 정도 됐죠? 오케이.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관리소 번호까지 마지막 확인해 주면 돼요. 왜 이걸 확인하냐? 바로 여기 나옵니다. 체납 내역. 이 체납 내역이라는 건 뭐냐면 미납 관리비를 뜻합니다. 미납 관리비. 얼마나 있는지. 지금 미납 관리비가 여기 있나요, 지금? 미납 관리비 있대요, 여러분들? 없대잖아요. 맞죠? 자, 그럼 이렇게 끝나면 되나요? 근데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자, 이 조사일이 언제예요? 조사일이 1월 30일이죠. 4개월 전이죠. 4개월 동안 미납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확인한다? 관리소에 전화를 해서 예, 안락동 동래 화목타운 102동 505호 관리비 미납 내역 확인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얼마나 미납이 돼 있나요? 오늘 기준으로 이거를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낙찰자가 이거를 인수해야 돼요. 우리가 돈 내줘야 된다. 근데 다 내주는 게 아니고 미납 관리비는 공용 플러스 전용 플러스 연체료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공용 부분만 낙찰자가 내야 돼요. 그럼 만약에 미나칼리비가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공용은 대략 편차가 엄청 큽니다. 아파트마다 30에서 70% 정도 돼요.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요거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관리사에 전화를 해서. 그러면은 이거만큼 예를 들어 공용 관리비가 50만 원을 칠게요. 50만 원만큼 입찰가에서 빼면 되는 거예요. 적게 적으면 되죠. 만약 내가 이거를 3억 5천을 쓸라 했어. 3억 4천 950만 원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요 경매 정보지 보는 거 할 줄 알겠나요? 한 개만 더 해볼게요. 한 개만 더 해보고 저기 다른 걸로 권리 분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뭐. 자, 첫 번째 뭐 봐야 된다고 했죠? 자, 경매 정보지 켰어요. 첫 번째 뭐 보라고 했죠? 오케이, 사건 번호 한번 불러주세요. 도윤님, 몇이에요? 2023 타경 1587. 오케이, 좋아요. 두 번째는요? 주소 보면 되죠? 부산 사하구 다대동, 다대 다송 아파트. 몇 동 몇 호죠? 몇 동 몇 호인가요? 103동 205호. 그쵸? 확인했고. 세 번째는요? 건물 면적. 오케이. 요거 대략 몇 평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략 뭐 한 16평에서 18평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쵸? 대략, 대략 그 정도로 알고 가면 돼요. 나중에 바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오케이. 그리고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 소유자가 맞네요. 채권자는 국민은행이고 확인했고. 지금 보증금 얼마 필요해요? 이거 입찰하려면? 480만 원. 오케이, 좋습니다. 언제 입찰이죠? 여러분들. 이게 5월 28일 재호님, 루시님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뭐 봐야 돼요? 그 다음, 그 다음 뭐 보면 됩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봤어요, 이제 우리 벌써. 그 다음, 임차인 현황 한번 봐주는 거죠. 여기도 임차인이 있나요?
없죠.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뭐 본다고 했죠? 건물 등기. 왜, 뭐 때문에 보는 거죠? 뭐 하려고? 뭔 분석한다고요? 분리 분석. 오케이,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보죠? 단지 정보 봐주는 거죠. 몇 세대입니까? 요거 몇 세대예요, 여러분들? 500세대. 몇 년생이죠? 95년생. 30살 정도 되네요. 자, 오케이. 관리사무실 번호 체크하고, 미납 금액 얼마죠? 어우, 147만 원. 17개월. 자그마치 1년 5개월 정도 밀렸습니다. 공실이라는 일단 힌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관리실 전화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공실이면 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명도를 할 게 없겠죠? 그러면 이런 물건은 뭐가 좋아요? 미납 관리비만 체크하고, 이사 비용, 이런 걸로 우리가 좀 세이브할 수가 있겠죠. 그런 장점이 있는 물건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확인하면 끝이에요. 경매 물건 정보지 보는 거 알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 요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권리 분석. 권리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3강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 4강. 이 부동산 낙찰받아도 되는 건가요? 자, 일단 권리 분석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 개념만 일단 알고 갈게요. 요것만 알고 바로 또 실습할 거예요. 자, 일단 권리 분석의 정의가 뭐다? 자, 정확하게는 등기부 등본을 보고 권리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물어줘야 될 게 있는지 없는지 본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게 권리 분석이에요. 자, 이거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장 별거 없습니다.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알아둬야 될 개념 하나 더 있어요. 말소 기준 권리. 자, 그럼 말소가 뭔가요? 말소. 말소라는 게 소멸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말소 없앤다, 소멸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없어지는 기준이 되는 권리 5가지가 있대요. 없어지는 기준이 되는 권리. 그러니까 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애가 등기부 등본 맨 앞에 나오면, 맨 위에 나오면 다 소멸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소 기준 권리는 등기부 등본의 청도부. 이렇게 보면 돼요. 이해됐나요? 말소 기준 권리라는 애가 등기부 등본 맨 위에 나오면 전부 다 없애버린대요. 권리들을. 다 없애서 청소시킨대요. 자기 포함해서. 그러면 얘네들이 등기부 등본 맨 위에 나오면 나머지 권리가 100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그쵸 좋은 거죠. 100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 맨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게 얘네 5가지인데 다 외울 필요 없고 한 개만 일단 기억할게요. 요것만 알아도 돼요. 일단. 그럼 80%가 끝나요.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근저당권은 뭐냐면 말소 기준 권리의 제일 대표적인 주자예요. 얘가 그냥 대출이라고 보면 돼요. 대출. 음.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근저당은 뭐다? 그냥 대출이다 생각하면 돼요. 근저당이라는 권리가 등기부등본 맨 위에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 말소 기준 권리니까 나머지 뒤에 근저당이 99개가 있어도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말소 기준 권리 맨 위에 올라갔으니까. 다 소멸시키니까. 청소부니까. 그러면은 이 말소 기준 권리의 80%가 근저당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방금 이 근저당권이라는 단어 하나만 알아도 권리 분석의 80%를 끝낸 거예요. 지금 경매 물건에. 그 나머지 20%안 해도 되죠. 80% 안에서 돈 벌면 되잖아요.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근저당만 지금 알아도 80% 권리 분석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자, 근데 한 개만 더 해볼게요. 한 개 더. 가압류. 요게 한 10% 정도 나와요. 요거 두 개만 알거나 적어두면 돼요. 뭐다? 이게 압류, 가압류가 뭐죠? 채무자 재산을 못 빼돌리게 법원이 그 아파트를
압류하거나 임시로 압류하는 걸 압류과압류라고 하죠. 그게 10%예요. 그러니까 압류과압류가 메뉴에 나오면 어떻게 된다? 등기부등본? 그게 뭐다? 말소 기준 권리니까 다 없애버린다. 소멸시킨다. 청소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근저당 가압류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나머지 세 개는 일단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근저당이랑 가압류만 알면 된다고요. 근데 근저당이 뭐라고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 근저당이 다른 말로? 대출이에요, 대출. 압류, 가압류는 뭐 이름만 들어도 알잖아요, 여러분. 맞죠? 압류, 가압류는 이름만 들어도 알죠? 그쵸? 끝! 끝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이거는 실습 한번 해볼까요? 아까처럼? 자, 아까 우리 봤던 물건이에요, 이거. 기억나죠? 다대동 다성 아파트. 기억나죠? 요거 권리 분석하려면 뭐 보라고 했죠? 어디 가면 되죠? 권리 분석하려면 여러분들 이 물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보려면 뭐 보라고 했나요? 오케이 건물 등기 유윤님이 전세로이님 민지님 루시님 묵묵님 이거 보면 되죠? 자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그 말소 기준 권리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말소 기준 권리 어디 있죠? 여기서 오케이 국민은행 근저당권 설정을 10 2021년 9월 16일 근저당 심지어 친절하게 말소 기준 등기로 돼 있고 소멸 끝이에요. 여기가 소유권 이전 바로 다음에 나왔죠? 이 물건은 뭐다? 뒤에 근저당이 100개 있어도 안전하다는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거 안전한 물건인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거 이제 그냥 시세 조사만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갈게요. 자, 별거 없습니다. 자, 요거 뭐 경매 정보집 다 봤다고 치고 자, 이거는요. 날짜까지 같이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말소 기준 권리 날짜까지. 날짜랑 말소 기준 권리 종류. 2019년 9월 27일 근저당. 끝. 이거는 그냥 뭐다? 시세 조사하면 끝난 거예요. 이 권리 분석 끝이에요. 진짜 별거 없죠. 또 근저당밖에 안 나오죠.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요거는요. 권리가 많네요. 요거 한번 말소 기준 권리 찾아보실래요? 날짜까지 같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재원님, 혜림님, 도윤님, 킹콩님, 루시님. 끝입니다. 이거 볼 필요 있다 없다? 뒤에 거? 압류, 근저당 이거 볼 필요 없다고요. 이거 맨 앞에 나왔으니까. 다 소멸시킨다고요. 끝이라고요. 너무 쉽죠?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요거는요. 날짜랑 종류까지. 뭐 3초면 끝나죠. 여러분들. 자, 질문을 주셔서 근저당권 소멸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나요? 네, 인수되는 권리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그거는 다루지 않고 그거는 지금 다루지 않겠습니다. 본강의 때 제가 다룬 내용이고 지금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조금 방대해서 근데 요것만 알면 돼요. 일단 인수하는 권리라는 게 또 따로 있긴 한데 그거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거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일단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안 보면 됩니다. 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이것들은 패스하십시오. 어, 지금 그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빨간 글씨 되어 있는 거는 패스하고 나머지는 그러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음. 자, 오케이. 쉽죠, 여러분들? 권리 분석 할 줄 알겠죠? 자, 그럼 이제 4강 시세입니다. 시세 알아보는 거. 이것도 바로 실습이에요. 이거 마지막 내용인데 아까 우리 봤던 것 중에 요거 있었죠? 이거 이제 시세를 알아보잖아요. 이것도 자, 말소 기준 권리 찾았더니 2015년 4월 17일 근저당 문제가 없는 물건입니다. 임차인도 따로 없고. 그쵸? 그럼 이거 이제 얼마인지를 알아야 여기 입찰할 거 아니에요. 실제 시세가. 정확한 시세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손품을 파는 거를 우리가 하겠다. 그럼 이게 뭐냐?
여기 N 단지 정보가 있어요. N 단지 정보. 네이버 단지 정보. 이 아파트가 네이버 단지 정보로 바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동네 화목타운 바로 나오죠. 그럼 여기 네이버 페이 부동산. 그러니까 이 경매 물건 부동산의 시세를 알아보기 위한 사이트에 지금 바로 접속이 된 겁니다. 연결이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세팅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전체 거래 방식을 클릭해주면 매매, 전세, 월세, 단기 임대 있죠. 우린 지금 시세를 알아보는, 매매 시세를 알아보고 있죠. 그럼 어디 클릭하면 되죠? 매매. 면적돼 있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모르겠죠? 근데 아까 우리가 이거 계산했을 때 대략 50평 초반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제곱으로 돼 있는 걸 평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50평이랑 52평이 있는데 둘 다 클릭해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알겠냐면 52평 먼저 클릭해볼게요. 물건이 있죠. 151제곱 돼 있죠. 이게 전용 면적이고 이게 공급 면적인 거예요. 우린 146이네, 전용이. 그러면은 우리는 뭐다? 52평이 아니고 50평인 거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50평 클릭했더니 146 돼 있죠. 이거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146, 146, 50평인 거예요. 그럼 이제 면적까지 같이 찾았어요. 자, 그러고 동일 매물 묻기를 해주면 이 동일 매물 묻기라는 건 뭐냐면 이 주인이 부동산에 10군데 내놨는데 10군데가 다 동일 매물 묻기를 안 하면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같은 물건인데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다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기 편하라고 동일 매물 묻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격순 정렬을 해줍니다. 낮은 가격순. 왜 낮은 가격순으로 정렬을 할까요? 우리는 제일 싼 거, 금매보다 더 싸게 사야 경매로 사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봤던 시세랑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돼 있어요? 4억 7천까지 있네요. 근데 지금 이건 뭐냐면 여기 나오는 시세는 뭐예요? 호가라고 합니다. 호가. 호가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집주인이 팔고 싶은 금액. 맞아요, 루시님. 집주인이 팔고 싶은 금액. 이게 시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 근데 먼저 보자고요. 네, 봤을 때 집주인이 가장 팔고 싶은 금액 중에 낮은 금액이 뭐다? 지금 4억 7천이다. 근데 그래도 어때요, 여러분들? 얼마나 더 싸죠? 거의 1억 6천 정도 더 쌉니다. 그럼 이거 입찰할 가치가 있겠죠, 충분히. 여러분들. 말이 1억 7천이지. 이거 한 건, 여러분들, 이런 거 한 건 바로 사고 팔잖아요. 그럼 시드가 갑자기 1억 정도 불어나는 거예요. 이거 사업자 내서 세금 다 내고 해도, 취득세랑 뭐 다 내도, 이런 거 한 건 받아서 어떻게 팔았다고 했을 때, 세금은 매매 사업자를 내면은 이런 거는 뭐 한 30%대, 30%대 정도 나올 거예요. 한 30%대, 40%대, 30%대, 뭐 취득세랑 뭐 등등, 대략. 구체적인 거를 다 얘기 드릴 수는 없고, 일반인 기준은 2년 뒤에 팔아야 세금이 0원입니다. 일반인 기준, 그러니까 무주택 기준으로 2년 뒤에 팔면 세금 0원이에요. 근데 1년 안에 팔면 77%입니다. 이런 거는 만약에 내가 사업자를 안 내겠다 하면은 2년 뒤에 팔아야겠죠. 세금이 너무 크니까. 근데 매매 사업자를 내겠다. 그건 일반인도 다 낼 수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도. 그렇게 되면 한 30에서 40% 정도 세금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 한 건을 1년 이내에 내가 매도를 한다. 그럼 시드 갑자기 진짜 그냥 물론 요 금액대에 낙찰 받는다는 기준이겠지만 1억 불어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꼭 서울이 정답은 아니다. 꼭 서울이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를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음. 이미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매매 사업자를 내고 사고 팔아도 가능한 매매 사업자는 뭐 주택이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물건의 차익에 따라 다릅니다. 네. 물건의 차익. 이런 건 지금 차익이 크니까 1억이 넘어가 버리니까 아마 한 30%에서 40% 선일 것 같아요. 네. 대략적인 추정치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걸 세세하게 다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그 계산하는 게 비효율적이긴 하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거 무주택이다. 2년 뒤에 팔겠다 하면 세금 빵원이고 바로 팔겠다 하면 세금이 그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매매 사업자 내면. 자, 그러면은 우리 봤어요. 우리가 지금 봤는데
시세가 4억 7천 정도 한다. 제일 낮은 금매가. 그럼 이것만 알면 돼요, 안 돼요? 아까 이거 지금 뭐라고 했어? 호가라고 했죠, 호가. 실제 거래된 금액도 같이 봐줘야 돼요. 집주인이 팔고 싶은 금액이 이게 진짜 실제 시세가 3억인데 이 사람이 4억 7천에 올린 걸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럼 실제로 얼마나 거래되고 있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 우리한테. 같이. 이걸 같이 봐줘야 되는 거야. 호가랑 실거래가. 그걸 여기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봐요? 모르겠으면 평으로 바꿔주면 돼요. 아까 50평. 거래가 된 게 있네요. 봤더니 좀 아쉽네요. 예, 이게 지금 호가 세네요. 봤더니 어때요? 올해 2월 달에 3억 8,500. 음. 자,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시세 이거 얼마로 볼래요? 이 금액까지 봐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맞죠? 요거만 딱 봤을 때. 그렇죠? 자, 근데 그래도 뭐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8천 정도? 그냥 실거래가 기준으로 8천 정도는 더 싸니까. 8천이 어딥니까? 그쵸, 여러분들? 갑자기 1억 7천 얘기하다가 하니까 작아 보이긴 하겠지만 8천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대출 90% 나옵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월세로 세팅하면은 1,200, 이거 대출 90% 받고 이거 제가 봤을 때 월세 세팅하면 투자금 거의 안 들어가는 물건이에요. 이런 것들은. 5천에 100이네요. 대출 90% 받고 세금 내고 하면은 투자금 거의 안 들어가는 물건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거 하나 세팅해두고 천천히 나중에 팔아도 저는 이런 전략도 괜찮습니다. 투자금이 적은 분들은.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 요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억대 초반에 낙찰받으면 대출 90% 받으면 뭐 대출이 거의 한 2억 7천 가까이 나온다고 보면 세금 내고 뭐 하고 5천에 보증금 받으면 이거는 투자금 없어도 할 수 있는 물건들인 거예요.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한 5천만 원 정도는 돈이 필요하긴 하겠죠. 어쨌든 그렇게 구조를 짜볼 수가 있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시세를 볼 때 보수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3억 8,500 요거 그냥 요 정도 시세 봐주면 딱 맞다. 47평 얼마에 거래됐나요? 47평이 근데 4억 4,900에 거래가 됐었어요. 이거보다 낮은 평수. 그래서 이 호가를 유지한 건데 이거 확인하면 돼요. 소장님한테. 이거는 왜 이렇게 거래가 됐고 얘는 왜 이렇게 싸게 거래가 됐냐. 이 이유를 알면 시세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4억 후반이냐, 3억 후반이냐, 4억 중반 정도는 받을 수 있는지. 이거에 따라 차이가 엄청 커지겠죠. 이런 거에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딱 봤을 때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거래도 많이 없고. 근데 이거 어쨌든 한 개 팔 수 있으면 내가 이 물건 하나에 들어갈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시드가 부족한데 배팅을 해볼 수 있는 물건이 아닐까 예,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해봅니다. 자, 두 번째 많이 안 들어가는 거. 이거 한번 해볼까요? 하신 골든 맨션. 이거 좀 저렴해 보이네요. 자, 그럼 이제 정매 정보지 보는 방법 다 알죠? 사건 번호, 주소, 건물 면적. 이거 몇 평이죠,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거 몇 평이라고 했죠? 34평. 오케이. 바로 끝. 내일 하는 거고, 임차인 없고. 이거 말소 기준 권리 한번 찾아보실래요? 날짜까지. 자, 안전한가요? 이 물건? 입찰이 되나요? 오케이. 근저당 2017년 2월 10일. 좋습니다. 끝. 오, 자, 미납금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재밌네요. 자, 그러면 좀 무서워하거든요. 입찰하시는 분들이. 안에 상태가 너무 안 좋을까 봐.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재수강생들은 다 이거 셀프 인테리어 하거든요. 이런 거 셀프 인테리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이런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인테리어 맡겨서는 큰 돈이 안 남습니다, 이런 것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네이버 페이 부동산에 청량동 화신 골드 맨션을 검색하든지 아니면 N단지 정보를 눌러서 바로 갈 수 있게끔 하면 되죠.
여기 나오죠? 아, 세대수가 좀 적네요. 네, 그래도 한번 봅시다. 공부 삼아 보는 거니까. 93년생이고.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이 시세 보려면요. 그쵸? 매매. 오케이. 또요. 그 다음엔요. 면적.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평, 변경. 몇 평이죠, 그러면? 여기서? 몇 평일까요? 34평이 없네요? 그러면 30평 해보면 되죠. 그리고 맞는지 아닌지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맞아요? 84 돼 있죠? 오케이. 자, 그리고 뭐 하면 되죠? 공일 매물 물기. 오케이. 그 다음에는요? 최저가 낮은, 오케이. 어우, 다들 잘했네. 그럼 지금 얼마예요? 호가 제일 낮은 게? 얼마죠? 1억 7천이네요. 1억 5,400. 우리가 4층. 좀 아쉬운데요? 그쵸? 좀 아쉽죠? 1,500만 원 많이 아쉽죠? 뭐 이런 거는 사실은 패스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래도 이제 우리는 일단 물건 하나 골랐으니까 실거래가 한번 보면 어때요? 아, 심지어 5월 달에 거래가 얼마에 됐습니까? 1억 6,200. 1억 6,200에 두 개가 저번 달, 이번 달에 거래가 됐어요. 이거는 크게 들어가는 의미가 없다고 봐야겠죠? 800만 원 정도 차이 나니까 패스하면 됩니다. 음, 패스하고 한 개만 더 빠르게 볼게요, 그러면. 보고. 하단동 가락타운 아파트. 몇 평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되죠? 34평. 내려와서 근저당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미나갈리비 5개월. 자, 바로 가면 매매 똑같이 여러분들 얘기한 대로 31평이겠죠? 확인했고 84. 공일매 묻기 가격순. 자, 어때요? 이것도 이거 층수를 제가 못 보이겠네. 이거는 103동 2003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요. 이거를 들어가냐 마냐를 자, 2억 9천이죠. 제일 싼 게. 근데 이게 지금 20층 3호예요. 층수가 일단 달라요. 그쵸? 그랬을 때 저층이 2억 9천까지 나와 있지만 층수가 높은 애들은 3억 1천 중간층, 3억 2천까지 나와 있긴 합니다. 음. 요거는 그냥 한 번 정도 봐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거 시세가 3억 2천 정도 한다면은 4천만 원 정도 싼 거는 맞거든요. 층수에 따라 다르니까. 3천에서 4천 정도 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요거 실거래가랑 같이 한번 봐주면 돼요. 네. 이거 보이죠? 어때요? 13층에 3억 5천도 있고 3억 3,214층도 있고 되게 다양하죠. 16층에 3억 1,700.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층수 대비. 얘네들보다 층수가 더 좋잖아요. 아, 꼭대기층인데 옛날 집이 꼭대기층이 요 중간층 이상보다는 조금 저렴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여기 이제 숨겨진 게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금 이거 보이나요, 여기? 여기 뭐예요? 여기 뭔가요? 여기 뭐예요, 여러분들? 똥강이라고 부르는 강입니다, 강. 이 아파트는 뷰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가격이 이런 편차를 나타낸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층수가 탑층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얼마나 가치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뷰가 나오냐 안 나오냐 정면으로 나오냐 아니 뭐 이래. 정면으로 나오냐 정면으로 나오지 않냐 요거를 이제 따져봐야겠죠. 요런데 여기였네요. 여기 뷰가 이제 나오나 안 나오냐. 이건 이제 소장님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있다. 시세 조사는 대략적인 소품을 이렇게 팔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시세를 만약에 3억 초반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때부터는 부동산의 실제 임장을 가든지 전화를 통해서 알아보든지 요 작업을 이제 거치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손품 파는 방법은 대략적으로 요 정도 보고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느 지역에 손품을 팔고 지방 지역을 한 번도 안 가봤다면 한 번은 가는 걸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임장은 한 번은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투자를 몇 번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해도 가능한데 일단 한 번은 저는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특히 경험이 적은 분들은 한두 번은 제가 봤을 때는 가야 된다. 그 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지역 선정, 그 다음에 얘기하셨습니다. 세원님이. 그리고 어느 지역을 투자해 하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종잣돈이 적은데 좋을까? 그 다음에 명도, 낙찰 이후에 명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아직 안 드렸습니다. 그거는 내일 마지막 시간에 마무리할 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중요한 부분의 명도와 어떤 지역에 경매 물건을 보는 게 여러분들의 수익이 조금이라도 안전하고 극대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벌써 1시간 20분이 지났네요. 질문 5개 정도까지만 빠르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임차인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번 시간에 역시 다루진 않았지만, 이 본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희소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임차인이 있는데, 어, 대항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제 배웠었죠.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내 보증금 돌려달라고.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니면 상관없고요. 근데 대신에 아까 그 빨간 글씨로 되어 있었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물건만 패스하면 상관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있으면 명도는 대신에 임차인을 명도를 해야 됩니다.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대항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임차인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일 수업 듣고 다마고 신청 내용을 아 사실은 다마고치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초보인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 그거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하겠다 의지가 있으시면 상관없습니다. 어제도 신청해 주신 분이 있어서 예, 그거는 그리고 내용은 이 본강의 내용을 전부 다 제가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피드백을 저랑 1대1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아예 1도 모르고 신청하신 분들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근데 다 낙찰받고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음. 혜인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임장 가서는 무엇을 물어봐야 되나요? 대략적으로 임장 가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어, 손품을 팔았을 때 나오지 않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어, 뷰가, 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거기서 나오는지, 이 정도 층수에, 이 정도 동에 이런 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가리는 게 없는지, 어, 그리고 실제 입주민들이 우려하는 단점이나 또는 장점들을 좀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왜 여기 아파트에 살려고 하는지, 이 실거주자들의 특성이 어떤지, 어떤 점 때문에 이 아파트를 선호하는지, 어, 왜 가격이 이 가격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디테일하게 소장님한테 물어봐야겠죠. 음. 그래서 실제 전화나 우리가 손품으로 알 수 없는 내용들을 확인하는 거. 그리고 손품으로 팠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시세를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금매는 이 정도 가격이면 금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싼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겠죠. 회원님, 확연 나가서 힘들 것 같은데 다마고치 미국을 아니, 다마고치는 이제 뭐 매달 있긴 합니다. 매달 있긴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처음에는 어, 강의를 먼저 주로 들으시는 거라서 예, 상황에 맞게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는 낙찰가에서 계산되나요? 그렇죠. 처음에 비용으로 생각을 하되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돌려받을 수는 있죠. 공제받을 수는 있죠. 물론 이제 주택이 영주택이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뭐 그거 돌려받는 건 아니지만 주택이 한 개 이상 있다고 했을 때는 저기 경비 처리를 받을 수가 있겠죠. 취득세는 낙찰. 그렇게 답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시세를 잘 알아봤는데 결국 실거래가 잘 되는지 알아야 매매가 잘 될 것 같은데 실거래율은 어떻게 확인하고 어느 정도면 잘 되는 건가요? 세대수에 따라 천차만별이나 어, 제가 핵이라 되게 얘기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에 얘기하신 대로 실거래 사례를 보면 돼요. 음, 가장 최근에 실거래 사례가 있었냐?
최근 6개월 이내에 실거래 사례가 있었냐? 있었다면 몇 개 정도가 있었냐? 그게 진짜 거래가 맞냐? 가족 간 거래가 아니고 진짜 거래가 맞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략적인 답을 이렇게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프리랜서도 대출 크게 받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2억대에서 3억대 정도 대출 한도에서 받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상이면은 다른 이제 카드 그 사용 금액이나 제가 그때 얘기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매출 금액이나 이렇게 합산해서 내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2억대, 3억대 정도 대출 받는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게 신용 등급이 막 엄청 낮다 이런 거 아니면 적어도 어느 정도 시드를 어제 한번 얘기 드리긴 했었는데요. 어,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가 있으면은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지방의 물건을 하기에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거보다 적다. 근데 연봉이 좀 괜찮아. 그러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에 개별적으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경매하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임장하나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오늘 저희 수강생들하고 갔을 때는 뭐 부부인 척도 하고 뭐 남매인 척하고 사촌 오빠인 척하고 뭐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원래 혼자 가면 경매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긴 합니다. 투자자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본인이 여러 가지를 해보고 나한테 맞는 옷을 입어서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답변 드릴게요. 나머지 질문을 제가 내일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아쉬운 맛이 있어야 내일 이제 들어오시겠죠? 예. 6%님, 그다음에 재원님, 희수님 아시겠죠? 내일 들어와서 또 질문해 주세요. 답변 드릴게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 또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